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것은 해부학 10강의 호흡계통입니다. 호흡계통은 지난 시간에 했던 순환계통에 비하면 내용이 아주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사실 호흡계통 공부는 생리학에서 할 게 더 많고요. 해부학에서는 구조 자체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조금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10강 호흡계통의 목표는 호흡계통의 구조를 알 수 있다 이고요. 그럼 이제 호흡계통과 관련된 다루게 될 내용은 호흡계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관이 있습니다. 코, 그 다음에 인두, 후두, 그 다음에 기관, 기관지, 그리고 허파 이렇게 해서 나눠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흡계통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개요를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은 이제 음식을 통한 섭취하고 그 다음에 산소의 교환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와 가스 이제 활동 에너지를 얻게 되겠죠. 외부 환경에서 산소를 받아들여 결국은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사립체에서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은 산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우리가 호흡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대기에서 숨기를 따라 들어온 산소가 허파과리의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스 교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깥 호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각각의 세포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호흡 과정, 이것을 우리가 속호흡, 내호흡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제 세포호흡도 따로 있습니다. 세포호흡은 세포가 산소를 안에서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ATP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은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나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외호흡과 내호흡, 그 다음에 세포호흡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바깥 호흡하고 속호흡만 제가 써놨는데 이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호흡계통의 구조는 이제 코와 코안,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허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코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새 기관지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공기의 통로 역할만 하는 거지 여기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컨덕팅 에어리어, 전도 부분이라고 하고요. 허파 속에 실질적으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제 호흡 세기관지하고 허파과리하고 허파과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레스피레이터리 파트, 호흡 부분이다. 포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 호흡계통의 당연한 기능은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것도 있지만 pH를 조절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발성, 후각 이런 것들에도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호흡계통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자, 여기 코에서부터 시작해서 코 안으로 들어가서 쭉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 그 다음에 인두, 그리고 이 뒤에 후두, 기관, 기관지, 그 다음에 이 기관지도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각각 가로 이제 가지를 치고 있으니까 기관지, 그 다음에 허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호흡계통을 이루고 있는 그 호흡계통을 이루는 부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호흡계통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맨 처음에 코입니다. 코는 유입된 공기를 데우고 또 가습을 해주는 거죠. 요즘 이제 한국이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녹화할 때만 해도 초여름이었는데 벌써 이제 가을이 됐네요. 습유나게 하고 공기 중에 이제 후각 기능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는 해부학적으로 바깥 코라고 나눌 수 있고
코안이다 라고 이렇게 서로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코를 해부학적으로 하나씩 뜯어보면 코의 외형을 콧뿌리, 콧날, 콧등, 코끝, 콧방울, 콧구멍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림을 나중에 그리면 여기가 콧뿌리, 그다음에 이렇게 샥 지나가는 요 부분이 이제 콧날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콧구멍을 향해서 내려가는 이 부분이 콧등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된 요 부분이 코끝이고, 양옆이 콧방울이 되고, 요 속에 있는 구멍이 콧구멍이 되겠죠. 자, 이제 해부학에서 얘기하는, 해부학은 어쨌든 생긴 모습을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요런 것들이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코를 구성하는데, 코가 그냥 코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코 자체를 구성하는 데는 뼈와 연골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여기 이제 코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뼈만 남게 되면 이 부분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여기 뻥 뚫려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콧등 이 부분은 연골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뼈가 삭으면서 땅속에서 빨리 분해가 되니까 없어지고 마른 뼈 부분만 이렇게 남게 돼서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코를 구성하는 뼈와 연골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코뼈. 코의 뿌리를 형성하고요. 위턱뼈와 이마뼈, 나비뼈 이러한 것이 코의 외형하고 코 안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코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밑에서 보면은 콧구멍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 이렇게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코 중격이라고 하는데, 벌집뼈라는 게 있습니다. 에스모이드 본의 이제 수직판과 보머라고 불리우는 뼈가 있고요. 중격연골이 이 코에 보습뼈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를 구성하는 연골이 있습니다. 이것이 코의 비중격을 형성해 주고, 그 다음에 입천장뼈와 위턱뼈가 코의 바닥을, 코 안의 바닥을 형성해 줍니다. 코 안의 바닥.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벌집뼈의 위와 중간 코선반, 아래 코선반 뼈가 코의 가쪽 경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코는 마른 뼈와 딱딱한 부분과 말랑말랑한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데, 코를 구성하는 연골을 살펴보면 중격연골, 가쪽 코연골, 큰 콧방울 연골, 그리고 작은 콧방울 연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코의 외형을 구성하게 됩니다. 형성하게 됩니다. 그림을 잠깐 볼게요. 자, 이 어린아이의 사실 코에 별로 뭐가 없습니다만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기가 이제 콧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콧날은 요 바로 밑에 콧뿌리에서 내려오는 요 부분이 콧날이고요. 콧등은 여기서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부분,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부분이 이제 콧날이고, 콧등이고, 콧방울은 여기가 이제 되는 거고요. 콧구멍,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인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피부가 덮여 있는 상태고, 뼈를 보면 코를 구성하는데 이마뼈가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양쪽에 코뼈가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위턱뼈가 되겠습니다. 위턱뼈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연골이 채워져 있죠. 가쪽 코 연골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작은 콧방울 연골이라고 더 작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 또 중격연골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의 코를 가지고 있는데, 코 안을 살펴보면 여기가 코 안이죠. 코의 바닥을 형성하는 것은 이제 입천장뼈하고 위턱뼈가 되는 거고요. 코의 가쪽 벽을 형성하는 것은 중간 위 코선반뼈, 코선반뼈와 그 다음에 벌집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코의 그 가쪽 벽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코가 형성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연골 부분인 거죠.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이제 코가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의 이제 구조를 보다 보면
사실 코에서 중요한 것은 코의 외적인 모양도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코곁골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곁골은 파라나잘 사이너스라고 해서 뼈 속에 공기가 채워진 공간이고요. 굴이 있는 뼈의 위치에 따라서 이마굴, 그 다음에 벌집골 에스모이드 사이누스, 나비골 스페노이드 사이누스, 위턱골 막실러리 사이누스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이 코 격굴은 우리가 점막으로 덮여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머리뼈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다 채워져 있으면 굉장히 머리가 무거울 거고요. 그 안에 점액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 굴 때문에 우리 목소리가 공명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콧구멍의 안쪽을 또 보면 약간 헤어를 포함하고 있는 중층 편평 상피로 덮여 있어서 먼지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일부는 점액을 생산하는 술잔 세포들로 코 안의 벽은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 안을 통과하다 보면 점막 때문에 이제 가습이 되고 또 안에 있는 점막 아래 모세혈관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공기가 아주 차가운 공기가 직접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림에서 아까 이제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코 곁굴이죠. 자,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이마굴, 위턱굴,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있는 게 벌집굴이에요. 그럼 나비굴은 어디 있냐? 그 스페노이드 사이누스는 이 단면에서 보이지 않고요. 세로 단면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 잠깐만 제가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가 나비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코 곁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가 지나갔어요. 코를 뚫고 나면 이제 그때 인두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인두, 파링스. 인두는 사실은 호흡계통이기도 하고요. 소화계통 두 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고요. 약 23cm 정도의 막성관입니다. 인두는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코인두,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인두, 세 번째 후두인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인두는 인두의 가장 위쪽 부분에 있고 콧구멍 뒤쪽에서 코인두와 입인두 이제 분리가 이렇게 되는 그 물렁 입천장의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코인두를 보면은 목젖이라는 구조를 볼 수가 있고, 자, 이 목젖은 어떤 구조냐면 물렁 입천장이 뒤쪽으로 확장된 것이 목젖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인두 뒤쪽에 보면 인두편도라는 파렌지알 톤실이 있어서 어떤 이물질에 대한 감염을 면역 활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감기에 걸리거나 이제 바이러스 감염되면은 인두염 오죠. 목이 땅땅 부어가지고 이런 편도들이 이제 염증 막 일어나게 오고 거기서 방어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코인두에는 우리가 유수타키오관이라고 들으셨을 텐데 귀인두관이라는 것이 이 코인두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인두가 있어요. 입인두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뭐 소화랑 같이 음식이랑 같이 넘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목젖에서부터 후두덮개 사이까지로 이제 경계 지워지고 중층 편평 상피라는 그런 상피 조직으로 덮여 있고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구개편도 팔라타인 톤실이 있고요. 그리고 인규열 톤실 이런 것이 이제 입 인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두의 마지막인 후두인두가 있습니다. 왜 후두인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후두의 뒤쪽을 통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후두덮개 끝에서부터 식도 이전까지를 우리가 후두인두라고 얘기하고, 후두인두는 평평상피와 선모원주상피라는 조직으로 덮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두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인두의 모습이죠. 자, 인두는 여기 보면 뒤에 뒷 콧구멍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핑크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까지가 이제 코 입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요 같은 살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오렌지색으로 돼 있는 데가 입인두가 되는 거고요. 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부분이 후두의 뒤쪽에 위치하다고 해서 후두 인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여지는 요런 구멍, 이제 코인두에서 보여지는 이 구멍이 뭐냐면 요런 구멍들 있죠. 요런 게 여기서는 정확히 설명은, 여기 이제 레이블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가 이제 귀 인두관, 유스타키오관이 열리는 길들이 이제 요런 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구조, 이것의 구조는 오블라 목젖이 되겠습니다. 잠깐 이제 입안하고 같이 겹쳐져서 좀 설명을 하면, 이렇게 단단한 부분을 우리가 단단 입천장이라고 하고, 뒤에 연부 조직으로 이렇게 길게 내려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물렁 입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단단 입천장은 움직이진 않지만 이 물렁 입천장은 필요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이렇게 점점점 보이는 이 부분이 우리가 파렌지알 이제 팔라타인 톤실 입천장 편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인두의 모양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두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후두와 함께 이게 먹는 것, 이제 먹을 때, 삼킬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삼킴 소화에서 다룰 수도 있는데, 인두에서도 이제 이 호흡계통에서도 인두를 잠깐 다루기 때문에 제가 호흡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림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혀고요. 이 노란 게 음식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딱 삼키기 시작을 하면 요 우블라가 탁 막아버리죠. 그래서 코인두로 연결되는 이 부분을 막아줍니다. 막아주고, 이게 이제 후두덮개 연골이에요. 이 후두덮개 연골이 이제 요렇게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음식물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얘네가 막아주면서 꺾이면서 이렇게 막히죠. 이런 식으로 밀려서 내려가면서 음식물이 식도로만 내려가게 해주죠. 이건 이제 삼킴 과정이라고 스왈로잉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요 밑에 있는 설명을 잘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제 이 후두덮개 연골이 제대로 자기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서 이거를 먹게 되면 이제 사례에 들리는 거죠.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두덮개 연골의 역할은 음식물이 기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사례가 들리고 아스피레이션 돼서 이제 뭐 나중에 폐렴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과정. 그러고 가만히 보시면 이게 여기가 열려야지 우리가 숨을 쉬거든요. 여기 이 부분. 여기가 숨길이죠. 그런데 삼키는 동안 이 숨길이 막혀버리죠. 이렇게 탁 막힙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삼킴, 무, 호, 흡이라고 합니다. 생리학 수업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물 마시면서 숨을 마실 수 있거나 음식을 삼키면서 숨을 쉴 수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 꼭 한번,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상을 드린다고 했어요. 음식을 삼키면서 숨을 같이 쉬는 거죠. 될까요? 근데 하지는 마세요. 나중에 사례에 들려서 엄청 고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삼켜지는 동안은 그 순간만은 숨을 참게 돼서 우리가 그것을 삼킴무호흡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인두는 후두와 밀접하게 위치해 있고, 기관과도 이렇게 호흡계통과도 연결이 돼서 삼킴 과정에 이제 참여를 하고, 그 삼킴 과정 자체가 호흡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자, 이제 후두입니다. 후두는 인두하고 기관 사이에 이제 있는 거예요. 후두. 소리상자죠. 인두 앞에 위치했고, 혀의 바닥에서 기관 사이로 확장하며
인두와 기관 사이에 공기가 지나는 통로입니다. 후두는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개의 연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후두를 구성하고 있는 연골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방패연골. 방패연골이라고 하기도 하고 갑상연골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어 해부학 용어가 여러 번 바뀌고 있어서 방패연골이라고 썼다가 갑상연골이라고 썼다가 뭐 이래요. 그래서 이 갑상연골 혹은 방패연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자한테 있어서 아담스 애플이라고 부르죠. 여자한테는 티가 안 나는데 남자들 이렇게 보면 툭 튀어나온 부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반지연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두덮개연골, 아까 에피글로티스 봤죠? 요 세 개, 방패연골, 반지연골, 후두덮개연골은 각각 한 개씩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크기가 크고 잘 보입니다만 그 다음에 못불연골, 아리테노이트 카틸리지, 코니큘레이트 카틸리지, 큐네이품 카틸리지 요것들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작은 연골들이에요. 작은 연골. 그러니까 얘네 세 개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들 셋은 작지만 또 쌍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연골들을 통해서 이제 발성과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후두덮개 연골 에피글로티스는 앞에 삼킴을 하는 동안에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걸 이렇게 막아서 후두를 딱 막아주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 자, 후두 자체를 구성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연골만 있는 건 아니죠. 연골 자체를 이어주고 또 후두의 움직임을 야기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두는 그 자체가, 인두에도 물론 이제 근육이 있어요. 근데 그 인두에 있는 근육들은 나중에 소화계통에서 한 번 더 다루게 될 겁니다. 이제 후두는 소화계통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나오고 더 이상 그 이후로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에 다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뭐가 있냐면 반지방패근이 있고 뒤반지목불근이라는 게 있고 가쪽 반지목불근, 방패목불근, 가로목불근, 빈목불근, 성대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지방패근, 이거 이제 반지연골이라는 데 있는데 얘네가 이제 하는 역할들은 성대를 벌리거나 이완시키거나 모으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후두를 구성하는 근육은 무엇을 하느냐? 발성에 관여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고 대부분은 이 되돌이 후두신경, 리커런트 라링지알 너브라고 합니다. 되돌이 후두신경. 자, 이런 거죠. 얘 하나만 빼고. 자, 이게 되돌이 후두신경이 신경에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이로이드, 갑상샘에 혹이 생기면 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죠. 갑상샘은 이렇게 양쪽에 갑상연골이 있고 양쪽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덮고 있어요. 근데 이 되돌이 후두신경이 이렇게 바로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갑상샘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갑상샘을 떼어낸다든지 혹을 떼어낸다든지 해서 요걸 건드리다 보면 능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혹은 좀 이렇게 조금 이제 잘못 실수로 잘못 조금 들어가면은 이 되돌이 후두신경을 건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되돌이 후두신경의 역할이 어떤 거죠? 후두 입구를 닫아주고 이완시켜주고 모아주고 이런 성대의 움직임을 통해서 발성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건데 이 되돌이 후두신경이 손상되면 발성이 안 되니까 바람 새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죠. 쉰 목소리처럼. 그래서 나는 갑상샘 수술을 하고 났더니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요거를 이제 손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후두의 그림을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좋죠. 자, 요거는 이제 목불뼈가 되니까 얘는 이제 삭제. 하이오이드 보는 저리 가라 하고,
이렇게 아주 크게 보이는 요게 이제 우리가 사이로이드 카틸리지입니다. 방패연골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갑상연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이드 카틸리지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나뭇잎처럼 이렇게 막고 있는 요 녀석이 에피글로티스가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손가락에 낄 것처럼 이렇게 생긴 요런 연골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반지연골이라고 부르죠. 반지연골. 여기 있죠. 반지연골이 여기 이렇게 놓여져 있고, 반지연골에 이렇게 살짝 쿵 앉아 있습니다. 살짝 쿵. 여기가 아르테노이드 카틸리지, 코니큘레이트 카틸리지, 그다음에 쐐기연골은 사실은 위에서 봐야지 보이는데, 여기 지금 이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후두를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쪽에 이렇게 두 개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쐐기연골이 그렇게 박혀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 반지연골, 그 다음에 에피클로티스, 그 다음에 방패연골. 지금 저기만 안 보이는 거죠. 쐐기연골만 안 보이는 거네요. 자, 이런 식으로 후두가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후두는 이런 식의 리가멘트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가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후두의 모양은 되어 있다. 네. 자, 이제 후두를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성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성대는 후두 내에 존재하는 한 쌍의 막입니다. 막. 이 막이 열리냐 닫히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인대가, 성대에는 인대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대인대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성대를 형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구조물이고, 못불연골하고 방패연골을 연결하는 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못불연골, 방패연골이 이렇게 있고, 못불연골이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방패연골의 앞부분이고, 이게 못불연골이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요 녀석들은 비교적 움직임이 자유로워요. 여기는 고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얘들이 움직이면서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게 왔다 갔다 되는 거죠. 그 춤 중에서 막 이렇게 되는 춤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뜰인대라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패연골하고 못불연골하고 이어주는 또 다른 한 쌍의 인대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라링고스코프로 이렇게 보면은 주름 형태로 보여서 인대지만 주름처럼 보인다 해서 베스티뷸라 폴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발성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요. 성대문을 열었다 오픈 앤 클로즈 하는 거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false vocal code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거짓 성대다라고 얘기하고, 성대 주름이라는 것은 성대 인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발성과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참성대라고 부릅니다. 네, 첨성대 아니고 참성대입니다. 자, 이게 보컬 코드의 모양이죠. 여기는 이제 혀뿌리예요. 혀뿌리. 그 다음에 이제 후두 덮개. 그리고 요게 이제 잔뿔연골. 그 위에 이제 못불연골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가 보컬 폴드라고 불리우는 거고, 이 옆에는 베스티뷸라 폴드라고 불리우는 애예요. 그래서 얘네가 요 위에 잔뿔연골 위에 못불연골이 이렇게 신발처럼 얹혀져 있는데, 잠깐 앞에 그림을 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얘가 잔뿔연골이고 여기 못불연골이죠. 여기가 지금 성대인대예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는데, 얘네가 살짝 보면 얘네가 이제 잔뿔이고 얘가 못불인데, 얘네가 이 위에 반지연골 위에 살짝 얹혀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네는 못 움직이지만 얘네는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회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전을 하게 되면 성대의 인대를 열렸다 닫혔다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위에서 보이는 것은 못불연골이 보이는 건 아니고 잔불연골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이고 열렸을 때, 닫혔을 때 이런 모습을 우리가 후두경, 라링고스코프를 하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입니다. 기관은 후두하고 연결된 10에서 12cm 막성의 관이고 직경은 2.5cm 알파벳 C자 모양이고 유리연골, 이런 식으로 된 말랑말랑한 연골들이 여러 개가 약 20개 정도, 15개, 20개 정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합 조직하고 유리 연골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죠. 차곡차곡 쌓여서 여기에 결합 조직하고 일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뚫려 있어요. 뒤에는 뚫려 있고 이 뒤에 바로 식도가 지나가죠. 기관의 위치는 가슴 세로칸 속에 있는 5번째 척추뼈부터 이제 목에서 후두 바로 이제 있다가 약 5번째 척추뼈까지 일직선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오른쪽 왼쪽 기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기관 자체가 하는 일은 외부의 공기가 허파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그냥 컨덕팅 에어 기관이고 하는 이제 공기의 통로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이 기관은 특징적으로 선모가 나 있는 상피세포로 덮여 있습니다. 이제 특이한 구조인데 이제 거지 슈도 PECC라고 하고 부르는 거짓 중충 원주 상피, 그것도 선모가 있는 것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기관에 붙어 있는 선모 이렇게 상피 세포가 있으면 이렇게 많은 수의 브러쉬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선모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브러쉬는 한쪽 방향으로밖에 안 휘어져요. 그러니까 밀어 올리는 쪽으로만 이렇게 액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오면 쫙 뒤로 밀어서 왜치 하고 재채기를 해서 빼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술잔세포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점액을 계속해서 생성하게 하고, 그리고 이 선모에 의해서 점액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는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선모예요. 그러니까 원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점액은 절대로 허파 안으로 밀려 내려가지 않고 가래의 형태로 다 밖으로 뱉어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파묻힌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도 인두나 이런 걸로 이동시켜가지고 거기서 하고 가래를 뱉게 됩니다. 자, 기관이 이렇게 내려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요 갈라지는 부분을 우리가 기관지라고 하고, 이 끝에 갈라지는 부분을 기관 분기부라고 하는데, 카니아라고 합니다. 카니아. 이 기관 분기부의 경우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여기는 건드려지면 무조건 재채기가 나타나요. 커핑 리플렉스가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관이 내려와서 5번째 등뼈 높이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지는데, 이렇게 처음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지는 기관지 첫 번째 한 번 분기한 걸 우리가 1차 기관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은 엽이 몇 개? 네, 허파의 엽이 3개고요. 왼쪽은 허파의 엽이 2개가 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3개와 왼쪽 2개로 갈라지는 것, 각 엽으로 갈라지는 것, 엽으로 분지하는 것을 우리가 2차 기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엽에서 각각 세그멘트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의 더 작은 소엽으로 갈라지게 돼요. 9개 혹은 10개 이런 식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엽으로 쭉쭉 갈라지면서 들어가는 걸 우리가 세그멘탈
브롱쿠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역기관지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레프트, 오른쪽 왼쪽의 허파가 아니라 얘는 위옆이냐 아래옆 이런 거고, 세그멘트. 구역 기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역기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3차 기관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3차 기관지는 더 작아져서 세기관지, 그 다음에 터미널 브론키올, 그 다음에 레스피레이터리 브론키올, 그 다음에 알베올라 브론키올, 마지막에 알베올라 이렇게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가지를 치게 되는데, 얘네를 이렇게 확 뒤집어 보면 마치 얘네가 이렇게 나무가 가지를 친 것 같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무의 가지 같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이런 기관지의 이런 1차, 2차, 3차로 갈라지면서 그 다음에 브론키올로 작은 브론키올로 갈라지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기관지 나무라고도 표현합니다. 브론키얼 트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기관지의 그림이죠. 기관과 기관지의 그림입니다. 여기가 이제 기관이 되는 건데, 기관 연골이 이렇게 C자 모양으로 형성이 돼 있고, 그 뒤에는 기관을 덮고 있는 근육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식도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들어가서 식도를 들어가면 마치 뱀이 코끼리를 삼킨 것처럼, 생쥐를 삼킨 것처럼 식도가 갑자기 두툼해질 텐데, 그때마다 만약에 여기가 단단한 연골로 다 연결되어 있으면 음식이 넘어갈 때마다 어떻게? 이 연골이 피부를 앞으로 울렁울렁, 우리도 마치 뱀처럼 되겠지만 여기가 부드러운 근육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얘네가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들의 모양은 틀어지지 않고 자세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 그 다음에 이렇게 갈라지는 게 우리가 프라이머리 브론키, 아니면 1차 기관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각각 옆의 수대로 가는 게 세컨더리 브론코스, 그 다음에 이렇게 더 가늘게 쪼개지는 걸 테리토리 브론코스 혹은 세그멘탈 브론코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게 이제 기관에 있는 기관 점막을 덮고 있는 상피세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보여주는 건 여기 이렇게 선모들이 많이 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관지에 대한 얘기 이제 다시 계속 하고 있는데 1차, 2차, 3차 기관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허파가 위치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갈라집니다. 자, 첫 번째 오른쪽 허파와 왼쪽 허파로 갈라지고, 오른쪽 허파는 3개의 옆을 가지고 있죠. 위옆, 중간옆, 위옆, 중간옆, 아래옆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위옆과 아래옆 2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1차 기관지에서 2차 기관지로 분기될 때는 여기는 3개, 2개로 분기가 되고, 이 3개가 각각 또 요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이걸 세그멘트라고 합니다. 구역이라고 얘기해요. 요런 식으로 다 새로 갈라집니다.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이제 간이나 허파의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에이피컬, 에이펙스는 여기죠. 여기만 담당을 해요. 따라서 이 부분에 질병이 생겨서 여기를 잘라내야 될 때는 여기랑 같이 묶어서 끊어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기관지만 절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잡자고,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렇게 절제를 하면 됩니다. 허파도 그렇지만 간도 마찬가지예요. 소화계통에서 배우겠지만 간도 아주 많은 8개의 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가는 길이 다 달라서 절제 수술할 때 해당되는 요 부분에 혈관만 묶으면 되는 거거든요. 허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겼다. 기관지를 다시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전도 부분, 호흡관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공기의 통로가 되는 전도 부분과 실제로 호흡에 관여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기의 통로가 되는 부분을 컨덕팅 포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의 기관, 그 다음에 이런 1차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여기까지고, 호흡 부분, 실제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여기는 가스 통로, 여기는 가스 교환. 요렇게 호흡 세기관지 허파과리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여기는 실제로 리얼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자, 이제 허파입니다. 허파는 가슴 안에 위치하는 한 쌍의 원추형 장기가 되겠습니다. 바닥은 이제 가로막하고 접혀져 있어요. 그리고 맨 허파의 꼭대기는 빗장뼈보다 2.5cm 정도 위에 위치해요. 우리 몸의 뼈가 이렇게 빗장뼈가 있고, 복장뼈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막이 이렇게 있으면 허파는 이렇게 목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저희 몸에 이제 쇄골 클레비클이 여기 있죠. 클레비클이 여기 있으면 클레비클보다 2.5cm 더 위로 올라오니까 2.5cm 한 이 정도 되니까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허파가 지금 여기에도 허파가 있다는 얘기니까 혹시라도 뭐 이런 나쁜 얘기는 좋지 않지만 혹시라도 누군가가 여기다가 꾹 찔리면 허파가 구멍이 나겠죠. 기흉이 와서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앞에 이제 앞에 보면 이제 그림이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여기죠, 여기. 이게 클레비클이고, 요 위에 지금 허파의 끝이 꼭대기 에이펙스가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의 렁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실제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런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왼쪽 허파에는 2개의 옆, 오른쪽 허파에는 3개의 옆입니다. 그래서 오른 허파에는 위,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다음에 아래 옆 이렇게 있고, 왼 허파에는 위, 아래 이렇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걸 굳이 허파를 구분하자면 가로막이 접촉하는 부분을 우리가 가로막면이라고 하고요. 갈비뼈와 접촉하는 부분을 우리가 갈비면이라고 하고, 서로 오른쪽하고 왼쪽 허파가 마주보는 면을 우리가 세록한 면이라고 그래요. 왜 세록한 면이냐면 지난 시간에 심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심장 배우실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허파가 있고,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심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접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세록한, 여기가 이제 메디아스티넘이거든요. 세록한에는 심장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메디아스티넘이라고 있고요.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디아스티넘, 심장을 싸고 있는 막과 허파를 싸고 있는 막은 서로 다른 막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세록한이고 여기는 가슴 안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흉곽, 옛날 말로 하면 흉곽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공간입니다. 심장이 있는 공간과 허파가 있는 공간은 서로 다른 공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허파의 가운데를 이렇게 보면 허파를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가운데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허파의 혈관, 신경, 림프관,
기관지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하일럼, 허파 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허파는 구성이 돼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파의 이제 부분들, 기능 혹은 조직학적 구성에 대한 설명을 써놨어요. 허파에서는 공기 통로가 점점 작아지고 벽을 덮고 있는 구조물도 변하게 되면서 여기가 이제 점점점 상피세포의 종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기 통로로서의 허파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나중에 호흡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피세포의 종류가 달라지고 또 하나는 이렇게 허파과리를 구성하고 있는 단층 평평 상피로 이렇게 덮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허파를 통해서 여기 자 허파과리관, 허파과리의 벽, 허파과리를 통해서 공기와 혈액 사이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허파를 정리를 하면 되겠고, 자, 허파과리는 아주 얇은 호흡 상피로 이루어져 있고 모세혈관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요. 정상인의 경우에는 5에서 6억 개의 허파과리가 가스 교환을 하게 되고, 또 허파과리를 둘러싸고 있는 탄력 섬유는 이제 확장됐다가 움츠러들었다가 풍선의 움직임을 계속하죠. 그리고 이제 허파는 탄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이 일들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허파과리를 이루고 있는 세포는 두 개의 타입이 있어요. 1형 허파과리 세포가 있고 2형 허파과리 세포가 있습니다. 이 1형 허파과리 세포는 말 그대로 가스 교환을 하는 거고요. 2형 허파과리 세포는 서퍼컨트, 그러니까 계면활성제를 분비하는데, 이 계면활성제 말 그대로 이제 약간 비눗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파과리가 풍선이니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너무 고무가 뻣뻣하면 숨을 들이마실 때 제대로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허파과리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거 이제 이 타입 2 허파과리 세포에서 분비를 하고, 이것은 뱃속의 태아의 8주가 지난 태아, 거의 9주가 다 된 30주 이후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뱃속에서 조산을 한 아이들, 일찍 태어나는 막 칠삭동이 막 이런 애들은 태어나면 이 표면 활성제, 계면 활성제가 분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산화 호흡 증후군으로,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들을 인위적으로 다 놔줄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좋아졌죠.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예전처럼 그 숨을 조산한 아이가 숨 못 쉬어서 죽는 그런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허파의 모양이고, 이게 이제 허파과리가 매달려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허파과리와 모세혈관이 이렇게 염주처럼 생겼고, 그것을 모세혈관이 아주 촘촘하게 감싸는 걸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파과리의 세포들이 이렇게 있고, 자, 1형 허파과리 세포와 2형 허파과리 세포의 모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막이라는 걸, 허파과리 세포는 호흡막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는데, 모세혈관의 내피세포와 그 다음에 허파과리 세포와 그 다음에 모세혈관의 바닥판과 허파과리 세포의 이제 바닥판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 그것을 우리가 호흡막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허파에 대한 큰 그림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다음 강의록에서 그림을 조금 더 추가를 해 볼까 합니다. 그림이 마땅한 게 지금 없네요. 뭐 간단하죠. 허파는 사실 다시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생리학 파트에서는 말할 게 굉장히 많은 파트 중에 하나예요. 호흡에 관련된 기전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호흡을 조절하는 기전도 매우 복잡한데,
해부학에선 사실 제일 할 게 없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의대 학생들한테 이제 시신 해부를 시키면 허파 파트 할 때는, 이게 렁을 할 때는 그냥 저희가 브론키얼 트리를 보기 위해서 그냥 계속 실질만 뜯어내요. 이렇게 다 뜯어내기만 하고 다른 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가 이제 호흡계통에 있는 구조물들은 그 포함되어 있는 올간들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호흡계통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호흡계통이 아니라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이제 소화계통에 대한 내용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